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유니폼이 이렇게 진지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엔 그냥 응원복인데 오늘은 진지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대한민국이 속한 어조 완전 분석입니다. 각 팀의 전력을 샅샅이 뜯어보고 경기별 전략을 논의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 조이가 왜 신의 한 수인지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 한 잔 준비하시고 자리 잡으세요. 긴 여정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어조 구성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체코. 이 네 팀이 한 조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체코, 멕시코가 1위부터 3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남아공이 4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2위 경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분석입니다. 멕시코는 이번 대회의 공동 개최국입니다. 개최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홈팬들의 응원을 받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멕시코가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들이 어디냐? 멕시코시티와 과달라하라입니다. 이 두 도시의 해발 고도를 보면 각각 약 2240m와 1570m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두산이 약 2744m입니다. 멕시코시티는 그 백두산보다 조금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90분을 뛰어야 합니다. 멕시코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이 고도에서 훈련하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 환경에 완전히 적응된 선수들이 홈에서 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이점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멕시코의 핵심 자원들을 보면 골키퍼 오초아가 아직 건재하고 중원에 에드손 알바레스라는 든든한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산티아고 히메네스. 이 선수는 유럽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스트라이커입니다. 이 세 축이 멕시코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멕시코의 약점은 없냐?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기억나시나요? 멕시코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북중미 최강이라 불리던 팀이 조별리그에서 떨어졌어요. 그 기억이 멕시코 선수들과 팬들에게 엄청난 공포로 남아있을 겁니다. 세대 교체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9세대와 신세대의 접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홈 개막전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자국민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첫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압박. 이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멕시코는 조 1위 후보이지만 완벽한 팀은 아닙니다. 뒤집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팀은 아니라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분석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아공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팀입니다. 남아공의 강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마멜로디 선다운즈 소속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팀워크가 좋고 수비 조직력이 탄탄합니다. 특히 골키퍼 윌리엄스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명확합니다. 국내파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유럽 빅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들이 없다는 겁니다. 스쿼드 깊이가 얕고 월드컵 본선에서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주도할 화력이 부족합니다. 혹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악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알제리에게 2대4로 대패했던 그 경기. 분명히 전력에서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털렸던 그 경기. 그래서 이번 남아공전이 불안하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알제리와 남아공은 다릅니다. 2014년 알제리는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았고 전술적으로도 정교했습니다. 지금의 남아공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전력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남아공은 대한민국의 재물입니다. 승점 3점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경기입니다. 대한민국 분석입니다. 먼저 강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대표팀의 스쿼드는 정말 역대급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황인범. 이 5선수만 놓고 봐도 아시아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손흥민은 설명이 필요 없죠. 프리미어리그 역대 아시아 최다 득점자입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의 윙어입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세계 최고 공격수들을 매주 상대하면서 센터백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무대까지 경험한 선수입니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그 폭발력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황인범은 페이노르트에서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의 개인 능력과 빠른 공수, 전환 속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과제와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체코전입니다. 체코는 대부분 190cm 안팎의 장신 선수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에서 압도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비 라인에서 이 높이를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세트피스 실점 한 번이 경기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멕시코전입니다. 과달라하라의 높은 고도에서 수만 명의 멕시코 팬들이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환경. 그 속에서 중원이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중원이 흔들리면 경기 전체가 흔들립니다. 세 번째 우려는 전술적 밸런스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우려 사항입니다. 최근 친선전에서 백스리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백스리에서는 전문 6번, 즉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격이 끊기거나 상대가 역습을 노릴 때 중원에서 벽이 되어줘야 하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팀 명단에서 순수 수비형 미드필더가 부족합니다. 그 결과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이 불안해지는 밸런스 붕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역습을 구사할 때 센터백들이 직접적으로 1대1 상황에 노출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자, 이제 조별리그 일정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차전 대한민국 대 체코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1차전이 아닙니다. 사실상 조 2위 자리를 두고 벌이는 결승전입니다. 체코가 어느 정도 전력이냐?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로시츠키, 네드베드가 있던 시절의 체코는 유럽에서도 무서운 팀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창의성 있는 선수가 거의 없고 실리적인 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높이와 피지컬은 여전합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체코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3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베이스캠프 예약을 일찍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파가 지정해준 자리인 달라스에 베이스캠프를 잡았습니다. 달라스는 해발 131m 거의 평지입니다. 그리고 1차전 경기 장소인 과달라하라는 해발 1571m입니다. 평지에서 갑자기 1500m 이상의 고지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고지대 적응 기간이 겨우 2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2주 이상 고지대 적응 훈련을 이미 마치고 갑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체코 선수들이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운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환경에 이미 익숙한 상태입니다. 초반의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몰아쳐야 합니다. 이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경기에서 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전을 기억하시나요? 1차전에서 1대 0으로 지고 난 뒤 팀 분위기가 완전히 말렸습니다. 그 이후 독일을 이겼지만 결국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1차전 패배가 팀 전체에 주는 심리적 타격이 얼마나 큰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체코전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2차전 대한민국 대 멕시코입니다. 이 경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개최국 멕시코가 홈에서 뛰고 그것도 자신들이 적응된 고지대에서 거기에 멕시코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이 환경이 대한민국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차전에서 체코를 이겨두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3점을 확보한 상태라면 멕시코전에서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질 것 같으면 조금 물러나서 수비적으로 버티다가 역습을 노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지지만 않아도 성공이라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멕시코 상대로 비기면 4점이 됩니다. 4점이면 조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멕시코에게 저도 3점을 유지하면서 남아공전을 잡으면 됩니다. 이 경기는 지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3차전 대한민국 대 남아공입니다.
앞선 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이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골득실도 챙겨야 합니다. 왜 골득실이 중요하냐? 만약 대한민국, 멕시코, 체코 세 팀이 비슷한 승점으로 뭉쳐있을 경우 골득실이 순위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골득실이 부족하면 억울하게 밀릴 수 있습니다. 남아공을 상대로 2대0이 아니라 3대0, 4대0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2위가 신의 한 수인 이유입니다. 어조 1위로 나갔을 때와 2위로 나갔을 때의 32강 대진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조 1위로 나가면 32강에서 어떤 팀을 만나게 됩니까? 브라질,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같은 전통 강호들이 속한 조의 3위 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저조들의 3위 팀도 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브라질 조의 3위, 프랑스 조의 3위. 이들도 강합니다. 조 3위로 탈락한 팀이어도 그 출신 조의 레벨이 다르니까요. 한마디로 어조 1위로 나가면 32강부터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조 2위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B조 2위와 만나게 됩니다. B조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스, 캐나다, 보스니아, 카타르입니다. 이 조에서 2위로 나오는 팀이 어느 팀이 될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개최국으로 홈 이점이 있고 제시 마치 감독의 레드불식 압박 축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에이스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수 있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보스니아가 2위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에딘 제코라는 노련한 선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팀 스쿼드가 느리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 나오든 B조 2위 팀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조 2위로 가는 것이 32강에서 훨씬 유리한 대진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멕시코가 1위를 차지하고 대한민국이 2위를 차지하는 시나리오.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멕시코는 1위로 나가서 강호들과 붙고 대한민국은 2위로 나가서 B조 2위와 싸우는 구조. 이 구조에서 대한민국이 32강을 통과하고 16강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B조 분석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위로 나왔을 때 만날 수 있는 팀들을 알아야 하니까요. 스위스. 이 팀이 B조 1위 후보입니다. 자카, 아칸지, 코벨 같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전반적으로 조직력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팀입니다. 상대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2위로 나오면 1위 스위스를 만나지 않으니 상관없습니다. 캐나다. 개최국 이전과 젊고 빠른 선수들, 레드불식 고강도 압박 축구가 특징입니다. 에이스 알폰소 데이비스의 컨디션이 관건입니다. 데이비스가 정상이면 위험한 팀이고 부상 여파가 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보스니아. 에딘 제코의 노련함이 있습니다. 경험 많은 스트라이커가 만들어주는 찬스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쿼드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타르. 아피프와 알모에즈 알리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지컬 싸움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고 자력으로 예선을 통과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과이지만 본선에서 강팀들과 싸우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B조에서 2위로 나오는 팀,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캐나다나 보스니아입니다. 어느 팀이 나오든 우리가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최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차전 체코전 승리, 3점 확보.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2차전 멕시코전. 비기거나 이기면 최상이고 지더라도 최대한 점수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3차전 남아공전. 무조건 승리 다득점 목표. 이 흐름에서 최소한 승점 4점 이상을 따낸다면 와일드카드로 32강에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점이면 거의 확정이고요. 그리고 2위로 올라가서 B조 2위를 만나는 대진. 이것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8강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최적의 경로입니다. 마이너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스쿼드 자체는 훌륭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황인범. 이 있는 팀은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감독이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백스리 전술의 밸런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백스리를 구사하면 역습 상황에서 위험해집니다. 이 부분을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고지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체코는 고지대 적응이 23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2주 이상 준비합니다. 이 차이를 초반 기동력으로 살려서 빠르게 선제골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경기 체코전. 이 경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체코를 잡으면 길이 열립니다. 멕시코전에서도 부담 없이 뛸 수 있고 남아공전도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코전에서 진다면 러시아 월드컵 악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면 안 됩니다. 감독이 전술적 밸런스만 잘 잡아주고 선수들이 체코전에서 집중력을 최대로 발휘해준다면 대한민국은 조 2위 통과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성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대회 우리 선수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